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정치 기상도부터 짚어볼 텐데요. 황우여 비대위 비대위원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오늘 전국이 의결을 거쳐서 정식 임명이 될 예정이고요.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안을 의결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16일에는 국회의장 경선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2파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번 주 예보관의 총평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총선 결과를 이제 현실로 나타내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이제 16일에 있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 거의 뭐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어제부로. 2파전이긴 한데요. 그래도 확정일까요? 그냥 뭐 뻔한 거고 네. 결과는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으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 미칠 파장 이게 뭐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장을 뽑는 선거가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은 적이 있었나 싶을 그렇죠. 정도에 원래 의장을 그냥 전반기 하반기 누가 나눠 맡을 거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건 뭐 이게 이제 정치권의 예.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국회의장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단 그 신임 원내대표까지 선출한 이후에 비대위 꾸리겠다라고 해서 어제 일부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뭐 보자면 다 친윤 일색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네. 김용태 당선인 정도가 예전에 천하용인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좀 다른 결이다라고 하고 나머지들은 좀 비슷비슷해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판도 있거든요. 예,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게요. 수도권의 낙선자를 비대위원회에 넣는데 그게 네. 누구냐면은 전주의 의원이에요. 예. 전주의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친윤으로 분류되고 또 최근까지, 서울법대 네. 법조인 출신이고 그런데 지금 천목회라고 있잖아요. 수도권 예. 낙선자들. 네. 젊은 세대들 모여 젊은 있는. 세대들 비교적 개혁적인 예. 목소리를 내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당신네들 중에 비대위원은 들어올 사람이 있느냐? 있다.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원외 몫으로 굳이 친윤으로 분류되는 전주의 의원을 넣은 거 네. 이게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천목회는 왜 안 들어갔다고 보세요? 사실 저희도 천목회 분들이랑 이렇게 저도 직접 물어보면 다 얘기가 됐다라고 해서 네. 발표가 곧 나올 것처럼 됐었고 후보군도 한 2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왜 최종 불발이 됐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이제 더 캐봐야 될 텐데 이게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 혼자 짠 게 아닐 거고 추경호 네. 원내대표.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정부에서 이제 부총리를 한 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용산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예. 그럼 이것도 결국 뭐 용산의 의중이 일정 정도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누군가는 제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 꾸려진 것 자체로는 약간의 아쉬움 같은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 컨셉은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인원수도 한동훈 비대위에 비해서는 좀 적고 네. 그리고 그다지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이 없다 보니까 그냥 관리형 비대위로 가고 빨리 전당대회 치르겠다 이런 컨셉도 좀 명확히 보여주는 인선 같은데 네. 실제로 좀 그렇게 운영이 되겠죠 비대위가?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취임하면서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는 그걸 거부했잖아요. 예. 혁신도 과감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이게 발표된 거 보면 그냥 이건 내가 말 잘못했어. 우리는 사실상 관리형 비대위에 불과해 하는 것을 사실상 공표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또 도서관이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날씨가 좋으면 바깥으로 놀러 갈 줄 알았더니 도서관 가신 분이 있어가지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그 편한 복장으로 양재동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는 모습이 주말 동안 화제가 됐었거든요. 저런 거는 그냥 뭐 의도적으로 노출을 노리고 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평소 취미대로 그냥 편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뭐 계속해서 두문불출하고 그냥 집안에만 있기에는 거의 그럼 창살 없는 감옥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뭐 평상시 자신의 뭐 루틴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런 건데 지금 또 때다 보니까 이게 의도적 노출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패장이지만
정치를 계속하겠다. 이 의지는 분명하잖아요. 예, 다만 이제 본인도 밝혔고 현실 정치판으로 다시 도로 컴백하는 게 언제 어떤 모습이냐 그것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저렇게 한동훈 위원장 어디서 뭘 할까가 계속 관심을 받는 것 자체도 보수 정당에서는 저 정도 팬덤을 가진 정치인도 많진 않다 보니까 네. 이게 한동훈을 원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이런 반증인 것 같다라는 해석도 있는 것 같고요. 지지자들 모임도 인원수는 점점 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기대가 반영이 된 겁니까? 그거는 총선 패배 이후에 이 여권의 지지부진한 모습, 패배도 충격적이지만 패배 이후의 모습들이 더욱더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는가 뭐 이런 건데 내부에서 자꾸 싸우는 모습이요. 혁신은커녕 기본도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최근 뭐 이철규 의원과 배현진 의원의 뭐 감정 다툼 끝에 뭐 의원들 간의 그 전화 녹취록이 그냥 공개가 된다던가 예. 뭐 이런 거라든가 총선 백서 그 제작 책임을 맡은 분이 또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밝힌다던가 예. 뭐 그러니까 이 기본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혁신은커녕 기본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리더십 부재에 대한 그 갈망이 오히려 한동훈 재등판론을 오히려 촉진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한동훈의 재등판을 저지하거나 뭐 그 방해하고자 했어요. 심평 변호사, 홍준표 대구시장, 예. 그다음 뭐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나는 패배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출마 안 했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 뭐 또 백서 만드는 작업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한동훈의 재등판을 좀 이렇게 저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퇴장이다 이렇게 딱지를 탁 붙여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오히려 한동훈 등판론을 촉진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론한 모든 분들이 한동훈 재등판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역할을 해버렸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의 어떤 역설이라고 할까요? 예. 나오지 말라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지지자들은 결집을 하기 시작했고 한동훈 위원장 어디서 뭐 하는지 막 궁금해하는 사람이 그렇죠. 많아지니까 예. 이게 등판론을 부추겼다. 근데 부추겨서 나오게 되는 상황을 만든 것과는 별개로 우리 신지호 예보관이 보시기에 적당한 컴백 타이밍이라는 게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그 정치를 좀 오래 했다가 잠깐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이제 총선 앞두고 정계에 뛰어든 인물인데 너무 오래 또 쉬면은 이게 타이밍 놓치면 더 이상 안 찾는 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적당한 컴백 타이밍이 지금인 겁니까? 전당대회? 근데 저는요, 그건 한동훈 뭐 위원장이 오롯이 결정해야 될 몫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이제 재등판은 시점의 문제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본인이 재등판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 또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 당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지 보수 재건은 어떻게 해서 다시 재집권이 가능한 정당으로 재탄생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마스터 플랜이 있는가 없는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인도 좀 구상을 많이 하고 있겠죠. 네. 책을 읽고 있는 거 보니까 한동훈계 인사들을 저희가 어제 채널A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해했는데요. 선거 패배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이조 심판론을 계속 지목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 신지호 의원님이 이조 심판 위원장이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한계에선 뭐라고 하냐면 자꾸 이조 심판론 때문에 졌다. 이걸 문제 삼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이재명 조국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부질없는 논쟁을 지금 시작했다. 왜냐하면요. 2말 3초까지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여의도 연구원이 마지막 분석한 거 있잖아요. 총선 전날 109석이었어요. 근데 108석이었잖아요. 거의 맞췄잖아요. 근데 여의도 연구원이 한동훈 막 그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 8, 90석부터 시작해갖고 2말 3초가 피크였어요. 그때 뭐 130석, 140석 이랬어요. 그때 뭐 일당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때. 그렇죠. 일당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조 심판론이 나온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운동권 청산론을 내걸었고 이조 심판론은 그거에 이제 두 번째 버전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맥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참 잘 나갈 때
그 2말 3초 그때까지 아니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운동권 심판론 갖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느냐. 네. 그랬고 한동훈 비대위는 처음 등장해갖고 운동권 청산론만 내건 게 아니잖아요. 정치 혁신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정치개혁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렇죠. 시리즈로 여러 가지 했잖아요. 네. 불체포 특권 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셨던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 한동훈 한 번만 더 와달라. 그렇게 애걸복걸 하던 사람들이 지금 네. 와갖고 이것 때문에 졌다? 예. 좀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부질없는 논쟁이다. 뭐 그거에 대한 친한계의 어떤 반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뒤늦게 뭐 지고 나니까 이게 다 한동훈 탓이다 이런 식으로 전략 부재였다 이런 비판들을 하니까 그런 것 같고 민주당 얘기를 또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국회의장 교통정리도 교통정리인데 당대표 연임 움직임이 한창인데요. 이게 당 대표가 연임한 사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 같대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흐름상 맞는 건가? 이게 뭐 워낙 이재명 당이 되어 버렸다 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당에선 나올 수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이제 민주당의 당명이 바뀔 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 추대당으로. 추대당. 더불어 예. 추대당으로. 왜냐하면 원내대표 사실상 추대했잖아요. 예. 단독 입후보. 그다음에 이번 주 국회의장 사실상 우원식 그 후보가 끝까지 뛰겠다고 하지만 네. 이미 뭐 결론은 나 있어요. 예. 어제 조정식, 정성호 두 사람이 사퇴하면서 추미애로 뭐 이제 추대하는 걸로. 예. 이것도 추대예요.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도 추대. 그러니까 추대 3연속 추대. 예. 3연속 추대가 예. 가능한. 그러니까 이 당의 이제 민주적 경선이라든가 네. 뭐 민주적 다양성에 입각한 경선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실종돼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불어 추대당이 맞죠. 그 예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 당대표가 된 2022년에도 보면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에서 지고 민주당 분위기가 안 좋을 때였는데 대선에서 진 그 후보가 등장을 한 선거였잖아요. 근데 그때도 약간 일방적으로 이재명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등장을 했었어요. 박용진 의원이 그때 경선에 참여를 해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아무도 안 나올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민주당이 정말 이제는 아무도 반대 목소리를 안 내는 당이 돼버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일색화된 거죠. 예. 친명으로 일색화됐고 친명 내에 이제 그 스펙트럼 그 진한 찐명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예. 농도 차이만 있지. 아. 예, 이제 일색화된 정당이고 그런 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이 총선 민심을 오독한 거 아니냐. 본인들은 이렇게 하는 게 총선 민심, 뭐 지금 특검법, 뭐 특검 만능주의에 빠졌잖아요. 네. 이게 총선 민심을 떠받드는 거다 하는 건데 저는 그 총선 민심에 대한 오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막가라고 그 민주당을 일당 만들어준 건 아니라고 보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여기서 그거 그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뭐 이제 모 신문의 칼럼니스트가 쓴 네. 용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어찌 보면요, 대한민국은 이중 권력 상태로 이제 총선 이후에 네. 이중 권력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용산에 책임자 한 분이 있고, 행정부 책임자, 네. 여의도에 이제 입법부 책임자, 두 권력이 어느 쪽이 더 센 것인가. 이게 가늠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중 권력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과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사실 보여집니다. 그게 좋은 표현은 아니고 네. 그 정도로 좀 입법권을 틀어지고 오히려 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좀 계속해서 이제 발목을 잡는 이걸 지적하는 그런 말인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연임을 찬성하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뭐 안쓰럽기는 해도 결정을 하면 수용할 거다.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가 희생하는 것 같은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연임하는 게 무슨 희생하는 겁니까? 그 아니죠. 그리고 뭐 장경태 최고위원도 비슷한 얘기 하던데 그거는 다 이제 쇼를 하는 거고. 근데 어제 조정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에게 이거를 양보를 하면서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경쟁보다 순리를 따르기로 했다. 순리요? 경쟁보다 순리. 순리라는 것은 이치에 그냥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치가 뭐죠? 명심.
명심. 경쟁보다는 명심. 그게 만약에 추미애 당선인보다 선수가 낮은 분이 얘기를 한다면 다선 의원이 하는 게 맞으니까 내가 순리 따르겠다.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는데 둘 다 육선인데요. 둘 다 육선이고 사실 예. 그 이재명 대표 밑에서 사무총장을 한 거는 조정식 의원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그런데도 경쟁보다 순리 이게 앞으로 민주당 역사에 굉장히 또렷하게 남을 한마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순리라는 건 그냥 명심이죠, 예, 명심. 최근에 명심과 당심이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교통 정리를 하는 걸 보니까 명심도 있고 당심을 좀 따르는 정당이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최근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게 당원들이 만들었던 네. 그 미애로 합의바라는 문구가 있어요.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추미애 의장 만들기 위해서 그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도 엄청 보낸다고 하고 네. 거의 당원들이 만든 의장이 아닐까 이런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개딸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 뭐라고 개딸심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네. 그게 명심 아닙니까? 개딸심이 명심이다. 예, 그게 그거죠. 예. 이재명 대표 지금 병실에 있긴 한데 SNS는 계속 하더라고요. 네. 명심이 좀 실려서 교통 정리가 됐다라고 보는 게 그게 맞겠죠? 좀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예. 국회의장을 조정하는데 원내대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재명 대표 오른팔 참모라고 불려지는 김병기 의원이 어제 추미애 조정식 회동에 배석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장이 여의도 대통령의 이제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의장이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당 네. 일야당 대표의 하수인. 네. 사실 지금 우원식 의원이 그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파전으로 치러질 거고 우원식 의원은 뭐 끝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추미애 당선인이 될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다 보니까 만약에 추미애 당선인이 실제로 의장이 된다면 이게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하수인이라는 표현 좀 과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왜 추미애 쪽으로 이거를 그냥 단일화를 했을까? 그러니까 추미애에게 기대하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노골적인 당파성, 예. 그다음에 그 저돌성. 저돌성. 노골적인 당파성과 추미애의 그 당파성과 저돌성을 10분 활용해 보자. 네. 왜? 여러 가지 이제 6월 7일 이화영 1심 선고 공판 이후에 예상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또 돌파할 것인지. 예. 그다음에 지금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갖고 계속해서 이제 특검법을 밀어붙일 텐데 그때 사회권을 쥔 추미애의 당파성과 저돌성을 또 10분 활용해 보자. 네.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어디로 튈지 모른다, 예측 불가다 이런 평가들도 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걸 이제 저돌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였나 보네요. 네, 그 저돌성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럭비공 스타일보다는 거기에 예. 대한 우려보다는 네. 그 저돌성을 더 이재명 대표가 더 중시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일단 그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입원을 한 상태이고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 SNS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활동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최근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은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네. 그런 글들입니다. 뭐 라인 야후 사태 많은 분들이 지금 그냥 경제지에서 조금 볼법한 이런 얘기였다가 지금 점점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라는 취지로 계속 비판글을 올리는 거거든요. 뭐 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예. 정부의 대응이 과연 충분했는가? 그거는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휘발성이 높은 게 그 두 차례 행정 지도를 하고 지분 매각을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그 마츠모토 그 일본 총무상이 네. 이 저기 울사늑약의 장본인인 이토 히로부미의 직계 외 고손자입니다. 네. 이미 오래전부터 저는 알고 있고 그걸 다 전달했어요. 이런 위험성. 총무상과 예, 이토 히로부미의 연관성에 예, 대해서. 예,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잘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예. 얘기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이쪽 세력들이 최근에 안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거를 먼저 터뜨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새벽 6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SNS에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재미있는 거는요. 네. 지금 라인 야후의 최대 주주 65% 지분 갖고 있는 게 A홀딩스 아니에요. 네. A홀딩스를 라인하고 소프트뱅크하고 반반 갖고 있잖아요. 네. 이 구조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아. 2019년 7월에 손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이 청와대에 가고 문재인 대통령과 90분간 회동을 하고요. 손정희 회장. 예. 네. 정확하게 손마사요시라고 해요. 그분은 그래요? 일본 분이에요. 일본 예. 국적이고 네. 일본 이름이 손마사요시니까 네. 손정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게 한국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일본 국적이다. 부정확한 거예요. 네. 그게.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조국을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니까. 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성북동에서 이혜진 네이버 의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주선으로 이 2시간 반 동안 회동을 갖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 A홀딩스라고 하는 건 반반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라인하고 그 야후하고 예. 합치자. 합병이 거기서 그 삼파역 역할을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아, 공동 경영이라는 것을 탄생시킨 게 문재인 정부 그게 때였구나. 2019년 예. 말입니다.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라인이요. 그 라인 가입자가 8,200만 명인가 됐어요. 지금 9,600만 명. 그 이후로 네. 1,000만 명 이상 늘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 네이버의 그 50% 지분을 또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렇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어쨌든 이게 계속 해소가 안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반일 메시지를 자극을 해가면서 뭔가 이제 라인이 저쪽에 지분이 매각되는 순간 엄청난 이제 계속 대일 굴종 외교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기려고 우기고 있잖아요. 오늘 예. 뭐 조국 대표가 뭐 독도 가갖고 또 이거 뭐 네, 독도도 간대요. 이슈 파이팅하고 그럴 텐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쭉 뜯어보면요. 그다음에 네이버가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AI에 투자할 그 자금이 이게 부족해가지고 사실 그거를 매각할 의사가 이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아, 다른 어떤 사업을 위해서 네. 이건 좀 정리를 하고자 했던 의사가 있었다. 예, 그 일부 매각 용의가 있었고, 네. 있었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이렇게 사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뛰어들기 시작하면 함부로 매각도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정쟁 이슈가 되어 버려가지고. 그렇죠. 네. 예, 이제는 뭐 네이버가 꿈쩍도 못하는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국 대표 얘기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요거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이 독도를 가는데 이게 라인 사태 관련 항의하러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뭐 독도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독도를 찾고 이게 오히려 여기는 우리 땅이 확실한데 분쟁 지역임을 좀 드러내는 오히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하수 중에 하수죠. 아. 예, 분쟁 지역이라는 걸 전 세계에 공표하는 거예요. 뭐 일본에 항의할 일 있다고 독도 가고 이런 것을 아주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예. 이 하수의 전략에 또 그래도 일부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예. 조국당 지지자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조국 당선인도 곧 국회의원이 되는데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가 이익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어떤 선동을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정치예보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